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의 6번째 챕터인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 관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챕터에서는 차원 축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론을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지금까지 썼던 Distributive Representation, 분산 표상 관점에서는 이 챕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end-to-end 러닝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고전적인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문서의 분류라든지 특정한 태스크 관점에서는 해당하는 내용들이 유의미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나 피처 셀렉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산 표상의 관점이 아니라 백 오브 워즈 관점에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에 대한 개념 설명 드리고요. 그 중에서 피처 셀렉션에 해당하는 방법론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feature extraction, 다시 말하면 변수를 추출해가는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잠재 의미 분석, 이거는 이제 뒤에서 토픽 모델링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될 텐데요. 잠재 의미 분석에 해당하는 latent semantic analysis 또는 latent LSI라고도 불립니다. latent semantic indexing 이라는 방법론과 T-distributed SNE, TSN이라는 방법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TSNE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서 자세히 다루었고요. 이 방법론의 알고리즘 자체를 깊게 다룬다라기보다는 2차원상에서의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라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피처. 자, 여기서는 우리가 관점을 분산 표상 이전의 시점으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전부 back of was 방식이다. was representation으로 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back of was 방식으로 표현이 된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텀들, 변수들로 이루어졌겠죠. 이게 텀이 될 수도 있고요. 단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토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만이 텍스트 분석 태스크에 대해서 relevant 하다라는 겁니다. 프리프로세싱을 거치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이거는 현재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 형태니까 텀이 행이고요. 텀이 행이고요. 다큐먼트가 열인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디멘저널리티가 크다. 여기에서의 디멘저널리티가 클 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텀의 개수가 다큐먼트의 개수보다도 더 큰 경우가 많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측치의 수가 최소한 변수의 수보다는 많아야지만 다중공선성이라든지 여러 통계적 가정을 만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의 수가 객체의 수 또는 관측치의 수보다도 더 많아 버린다면 이러한 전통적인 통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해당하는 가정들을 전부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연산 그리고 효율성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스펄스니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의 이 매트릭스의 대부분의 엘리멘트는 뭐다? 0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텀의 개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서의 전체 단어 수 또는 토큰의 수라고 표현을 하자면 기껏해야 한 문서는 정말로 긴 게 아닌 이상은 뭐 한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에 100단어, 200단어 정도로 구성이 된다면 영어가 13만 개 정도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100개 빼고 나머지의 값들은 전부 0이 되는 저장과 처리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성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large problem을 computationally efficient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을 세이브를 하는 타임을 세이브하는 것도 있고요.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리소스를 세이브하는 경우에도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작정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가능하다면
텍스트 마이닝 또는 텍스트 어널리시스의 리절트, 결과물들에 대한 퀄리티를 임프루브 시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든지 클러스터 간의 모듈러리티를 향상을 시키든지 또는 일정한 퍼포먼스를 얻어내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수를 줄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의 대표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요. 효율적으로 계산하자. 그러면서 품질도 분석 결과물의 품질도 높여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 축소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원을 축소시킨다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큐먼트고요. 여기가 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홀쭉하게 줄이는 게 바로 디멘저널 리덕션입니다. T'이 되겠죠. 그리고 T의 크기가 T'보다 크게 될 겁니다. 요걸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식은 feature selection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feature extraction이 있습니다. selection과 extraction의 차이는 selection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변수들 중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분을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변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중요한 변수들만 뽑히는 것이고요. feature extraction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오리지널 변수들을 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특징을 잘 보존하는 새로운 소수개의 변수 집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feature selection과 feature extraction의 차이는 기존 변수 x가 x'이라는 변수 집합으로 만들어진다면 여기 feature extraction 같은 경우에는 x가 z라는 완전히 새로운 변수 집합들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eature extraction 관점에서 또 보자면 두 가지의 가능한 방법론이 필터하고 래퍼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냐? 원타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설명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래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첫 번째 챕터에서 디멘저널 리덕션을 다뤘던 것처럼 중간에 알고리즘이 있어서 해당하는 알고리즘의 피드백을 받아 중요한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가장 최적의 조합이 되도록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때 필터와 래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러닝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지 않으면 필터가 되겠고요. 사용이 되면 래퍼입니다. 클래스 레이블은 모두가 다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전체가 가지고 있는 variance를 최대로 보존하자, 분산을 최대로 보존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통계에서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되겠고요. 각각의 개체들 간의 거리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자라고 하면 사회과학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MDS, Multidimensional Scaling, 우리말로 하면 다차원 척도법이 됩니다. 잠재적인 스트럭처를 뽑아내보자라고 하는 게 Latent Semantic Indexing 또는 Latent Semantic Analysis가 될 것입니다. 이 방식들은 전부 비지도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원 데이터에 X만 사용하니까 클래스 레이블 당연히 쓰이지 않고요. 그러면서 학습 알고리즘에도 인디펜던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셀렉션과 익스트랙션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변수의 문자열을 잘 봐주세요. Feature selection은 select a small subset of original variables니까 선택이 됐을 때 V의 개수가 준 거지 V라는 문자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feature extraction은 new set of feature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오리지널 데이터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변수의 개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V라는 문자열이 Z라는 문자열로 바뀌었죠. 여기서 이 식은 그냥 참고 삼아 보면 되겠고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오리지널 변수들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시로서 보여주기 위한 이그젬플입니다. 자, 필터하고 래퍼 방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필터 방식은 여기 있는 이 X라는 이제 여기가 다큐먼트고 여기가 텀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한번 쭉 가고 끝납니다. 이게 필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피처 셀렉션 알고리즘이 이 학습 알고리즘에 또는 모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줄은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수가 줄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너한테 적합한 조합이냐? 라는 질문에 아닌데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피드백을 주면 다시 한번 더 찾아서 넘겨주고요. 피드백을 다시 또 주고 넘겨주고요. 이 과정을 충분히 하는 이 피드백 루프가 있는 게 바로 래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텍스트 어널리틱스 관점에서 특히나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제일 쉽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처 셀렉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총 10개의 다큐멘트, 이거는 이제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가 되겠죠. TDM입니다. 총 10건의 다큐멘트가 있고요. 10개의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긍부정을 판별하기 위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D1부터 D6까지가 파지티브가 되겠고요. D7부터 D10까지가 네거티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해당하는 텀이 한 번이라도 등장을 했으면 1이고요. 등장을 하지 않았으면 0인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뭐냐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텀이 무엇인가? 유용한 텀, 중요한 텀이 무엇인가? 요거를 찾아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범주를 구분을 하려면 상식적으로는 해당하는 텀이 한쪽 범주에만 몰아서 등장을 하고 반대쪽 범주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1번 텀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범주에 주로 등장을 했고 2번 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범주에만 등장을 했으니까 이 두 개는 아마도 중요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반면에 3번 같은 거는 파지티브든 네거티브든 다 등장을 합니다. 이건 마치 더 같은, 관사 같은 개념이 되겠죠. 얘는 어떤 지표들을 사용을 해도 이 중요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10개의 텀들에 대해서도 뒤에 예시, 그 다음에 실제로 산출된 지표값들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피처 셀렉션 방식에서의 필터 방식 관점으로 총 10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매트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뒤로 갈수록 계산량은 더 많아지는 대신에 이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있는 것들은 단순하지만 그 변별력이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지표는 다큐먼트 프리퀀시입니다. 소위 말하면 특정한 이 단어가 등장한 다큐먼트의 수, NDW가 되겠죠. 그러면 텀 1과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6번, 6이 되겠고요. 텀 2는 여기에서 4번 등장을 했으니까 4번, 텀 3는 전부 등장을 했으니까 10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딱 보자마자 문제가 있는 게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높다 라고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변별력이 높다. 변별력이 높은가? 요 논리적인 과정은 사실은 절차는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가장 높은데 사실은 변별력은 0이기 때문에 무작정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지표, 매트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accuracy인데요. 이건 뭐냐면 해당하는 단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single feature니까 그 단어의 존재 유무만을 가지고 분류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잘 분류가 될 것인가 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positive 기준으로 봤을 때 W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positive 문서의 개수 빼기 W가 들어가 있는 네거티브 문서의 개수를 계산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positive에 6개가 있고요. 네거티브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6 빼기 0에서 6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ositive에는 하나도 없지만 네거티브에 4개가 있으니까 0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positive에 6개, 네거티브에 2개 해서 accuracy는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는 이제 1번보다는, 그러니까 1번이 3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판별을 했지만 3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음수값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특정 범주에는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파지티브 범주에는 유리하지만 네거티브 범주에는 불리한 이제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보면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accuracy ratio라는 거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을 우선 씌웠고요. 이 차이는 뭐냐면 전체 긍정 파지티브 문서 중에 W 단어가 존재하는 비율 빼기 네거티브 문서 중에 W 단어가 존재하는 비율 한 다음에 절대값까지 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번 텀은 이 절대값 안쪽에 왼쪽 값은 1이고요. 6분의 6이니까 오른쪽 값은 0이 돼서 1 빼기 0 하면 1이 되겠고요. 2번 텀 같은 경우에도 0 빼기 1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당연히 1이 되겠고요. 3번 텀은 1 빼기 1이니까 0입니다. 드디어 이제 텀 1과 텀 2의 중요도는 같지만 텀 3의 중요도는 매우 낮게 되는 지표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이 바꿔주면 이번에는 이 probability ratio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봤던 빼기를 했던 이 좌표 그 지표들 값들을 뺄셈이 아닌 나눗셈으로 바꿔준 값입니다. 그래서 1번 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면 무한대, 2번 텀은 0, 3번 텀은 1이 나와서 얘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이게 이제 다큐멘트 프리퀀시가 이 첫 번째 매트릭이었고요. ACC ratio, probability ratio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범주에 상관없이 변별력이 클수록 높은 값이 나오는 것은 이 중에서는 그나마 ACC rati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2번이 매우 크게 나왔고요. 4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도 1, 2번만큼은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하는 파트를 잘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odds ratio라는 걸 볼 건데요. 이 odds ratio 같은 경우에는 odds라는 게 어떤 성공하지 못할 확률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표현을 한다면 odds는 1-P분의 P로 계산이 된다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거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구분을 해보면 positive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W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의 positive의 문서수 분의 W가 등장했을 때 positive의 문서수니까 positive에 대한 ods가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거는 negative odds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네거티브 odds 분의 positive odds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그 분모에다가 이제 0으로 나눠지는 것에 대한 값을 이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무딩 관점에서는 1을 넣는다. 이거는 이 꼭지는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고요. 텀 8번하고 9번 텀 9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서 변별력이 높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딱 봤을 때 8번 텀은 이 6개의 긍정 문서에서도 3번 등장을 했고요.
이 4개의 부정 문서에 대해서도 2번씩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 비율이 같습니다. 반면에 텀 9 같은 경우에는 긍정 문서에는 3번 등장을 했지만 부정 문서에는 1번만 등장을 했으니까 왠지 이 9번 텀이 8번 텀보다는 두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범주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변별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8번 텀에 대한 아즈레이션은 1이 나오고요. 9번 텀에 대한 아즈레이션은 3이 나와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계산식이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단순화시킨 게 Azure Ratio Numerator라고 해서 아까 봤던 식의 분자만 이렇게 딱 뽑아온 겁니다. 그러면 8번 텀은 이 numerator 값이 6이고요. 9번 텀은 9가 되니까 여전히 이 대소 관계는 크게 유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7번째 매트릭은 이제 F1 매저인데 이 F1 매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그 컨퓨전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콜과 프리시전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W가 등장을 한 것과 W가 등장을 하지 않은 것, 파지티브인 것과 네거티브인 것을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파지티브이면서 W가 등장한 것, 이게 1번이 되겠고요. 이게 1번이 될 것입니다. 파지티브인데 네거티브 W가 등장하지 않은 것, 이거는 2번이 되겠고 여기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리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지티브 중에서 얼마나 W가 등장했느냐는 것이고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네거티브이면서 W가 등장한 거를 우리가 만약에 3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번이 됩니다. 그럼 이 프리시전의 의미는 뭐냐면 W가 등장한 문서들 중에서 파지티브인 것.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W라는 단어가 만약에 변별력이 크다라고 한다면 파지티브 범주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냐면요. 1의 값은 1번 셀 값은 커야 되겠고요. 2번 셀과 3번 셀의 값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콜과 프리시전에 대한 결합, 조합 평균인 여기서 보는 것처럼 F1 매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F1 매저는 이 파트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네거티브 피처가 devalued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평가절하된다라는 게 파지티브 범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1 매저에 대해서 1번 텀, 2번 텀, 3번 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1번 텀은 F1 매저가 1이 나오고요. 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2번 텀에 대해서는 0이 나오고 3번 텀에 대해서는 0.75가 나오니까 특정한 범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값은 이 F1 매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 지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매트릭을 보면 odds rati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가지의 이 파트들을 보자면 전부 다 파지티브 범주에 대해서는 이 높은 값을 부여하고 있지만 네거티브 범주를 잘 구분해내는 2번 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 다시 말하면 이거는 비대칭성, 시메트릭하지 않고 에이시메트릭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면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범주에 대한 시메트릭한 이제 지표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소개할 지표는 Information Gain, 정보 획득이고요. 이거는 무엇을 계산하냐면 정보 이론을 배우시거나 한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어떤 피처가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른 엔트로피에 대한 차이를 감소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W라는 단어의 등장 유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엔트로피는 범주 2개니까요. 그냥 각각의 이 probability를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P 로그 P를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W가 주어졌을 때는 이걸 따로따로 나눕니다. W라는 단어가 등장한 문서들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서 엔트로피를 구하고요.
W가 등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두 범주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보량을 크게 가지고 있다면 이 인포메이션 게인은 앞에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부분보다 클 것이고 인포메이션 게인 역시 커질 것이라는 게 이 가정입니다. 실제로 1번 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다가 앞에 그 예시 페이지 한번 보면서 계산을 해 보십시오. 1번 텀 같은 경우에는 W가 없을 때는 포지티브는 0.6, 네거티브는 0.4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29가 되겠고요. W가 주어졌을 때를 계산해 보면 W가 있는 게 0.6이었고 해당 당시에는 모든 문서가 포지티브고 네거티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W가 존재하지 않는 4개의 문서에 대해서는 전부 네거티브였고 포지티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 이제 그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로그 0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이제 컨버팅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given W에서의 엔트로피는 0.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이 example 데이터셋에서는 W라는 데이터의 존재 유무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불확실성 없이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한 엔트로피의 값의 차이인 인포메이션 게인은 0.29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여러분들 카이제곱 통계량 또는 카이제곱 검정을 했을 때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카이제곱 검정 따로 한번 계산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제 텀 1과 텀 2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식이 되게 복잡한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이제곱 검정의 원리하고 똑같은데 무엇이냐면 계산 하나만 해볼게요. W가 존재했을 때의 요 값이 토탈 W가 존재한 단어와 여기서는 잘 안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W가 존재하는 단어와 존재하는 문서와 존재하지 않는 문서가 텀 1 같은 경우에는 6개, 4개입니다. 토탈 같은 경우에도 포지티브 문서가 6개가 있고요. 네거티브 문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W라는 단어의 출현 여부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클래스가 만약에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기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대값이 무슨 값이냐? 만약에 W 등장의 확률이 60%고 긍정 문서의 확률이 60%면 W가 포함된 문서이면서 긍정 문서는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1 곱하기 10개니까 약 3.6개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W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유무와 부정, 긍정, 범주가 독립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0.4 곱하기 0.6이니까 2.4건의 문서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4 0.6 곱하기 0.4 곱하기 10이니까 여기도 2.4 여기는 네거티브가 0.4 W 존재하지 않는 게 0.4 곱하기 10이니까 1.6 요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독립이라고 한다면 W의 등장 유무에 따라서 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이렇게 제곱합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포뮬레이션을 해놓은 식이 바로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식이고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T4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W는 8번 등장을 했고요. 등장한 문서가 8개 있고요. 등장하지 않은 문서가 2개가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 문서는 여전히 6건, 부정 문서는 4건이니까 기대치를 계산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0.6 곱하기 0.8 곱하기 10이니까 4.8이 되고요. 기대값은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W의 출현 유무와 긍부정의 그 클래스 레이블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0.4 곱하기 0.8 곱하기 10이니까 3.2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0.6 곱하기 0.2 곱하기 10이니까 1.2가 되고요. 여기는 0.8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딱 계산을 해봐도 이 차이를 가지고 제곱합을 해봐도
왼쪽 파란색 텀 1에 대한 제곱합이 텀 2에 대한 제곱합보다 훨씬 더 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 통계량을 계산해 보면 텀 1에 대해서는 10의 값이 나오고 텀 2에 대해서는 3.75의 텀 4에 대해서는 3.75의 값이 나옵니다. 인포메이션 게인과 마찬가지로 카이 제곱 통계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게 어느 범주를 기준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범주의 시메트릭한 지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노멀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표현을 한 굳이 저보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인포메이션 게인 또는 카이스퀘어 통계량 정도를 쓸 텐데 이거를 피처 셀렉션 논문을 이제 작성한 팀이 뒤에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해당하는 뒤에 제시된 실험 결과가 포함된 논문의 저자들입니다. 이 저자들이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F 통계량, 이게 누적 확률 분포,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컨디션,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해당하는 정보들의 이제 X 값에 대응하는 이 지표들을 찾아다가 그 값을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W가 주어졌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 범주는 100%지요. W가 주어졌을 때 네거티브 범주는 50%입니다. 그러면 요 누적 확률 분포가 1이 되는 값이 어디냐라고 하면 누적 확률 분포 여기니까 요 값이 되겠죠. 굉장히 큰 값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값과 그 다음에 누적 확률 분포가 0.5가 될 값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값 자체가 여기까지가 이 누적 확률 값이니까요. 근데 1의 값은 이제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양쪽 극단을 0.0005를 뺍니다. 빼거나 더해줍니다. 그러면 0.995 뭐 여기서 뭔가 1보다 조금 낮은 어떤 값이 되겠죠. 이 값이 되는 x값을 찾으면 3.299고요. 0.5가 되는 x값은 당연히 0일 테니까 그 둘 사이의 차이인 3.29가 바로 해당하는 텀의 중요도이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가정을 하고 이 정규분포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누적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갖는 x값을 찾아서 그 차이의 절대값을 사용하자라는 게 Binomial Separation, BNS라는 이 지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포메이션 게인의 카이스퀘어보다는 훨씬 덜 알려져 있는데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본인들이 제안한 방법론이 좋다라는 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뒤에서 그 실험 결과들을 보면 퍼포먼스가 이게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8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매트릭, 긍정과 부정 범주의 시메트릭한 범주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1번, 2번 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높은 값을 갖게 되겠고요. 여기 이 텀 사이의 값의 크고 작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지표 내부에서의 값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아무런 이제 그 정보량을 가지지 않는 3번 텀 또는 8번 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매우 낮은 0의 값으로 제대로 판별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분산표상 방식을 많이 써서 전통적인 이런 이제 텀 또는 변수를 선택하는 방식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추천을 딱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사용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텀들에 대해서 아까 이 10개의 텀들에 대해서 10가지의 지표들을 가지고 탑3 안에 중요도 탑3 안에 들었던 거를 보면은 이제 4번 텀은 모든 지표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하다고 판정이 되었고요. 사실 이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그다지 중요한 텀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용한 지표가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참고 삼아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파트는 사실은 이 파트이다. 인포메이션 게인과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 변수 또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는 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empirical study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해당하는 논문들이 대단한 거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총 229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구하시면서 해보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셋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굉장히 가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2003년도 논문이기 때문에 SVM, 이때 당시에 뭐 뉴럴레이션이나 딥러닝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SVM을 베이스 클래시파이어로 썼고, SVM은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one against all 방식으로 멀티 클래스를 문제를 풀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어널리티컬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고요. 매트릭이 이제 사용된 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런 단순한 accuracy부터 바이노미얼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랜덤이라는 방법론도 있고요. 뭐 어떤 TPR과 FPR의 뭐 승수를 이용한 지표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탐색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과물을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노미얼 세퍼레이션이 대부분 베스트이다. 근데 언제냐? 총 500에서 1000 차원 정도의 데이터셋일 때 바이노미얼 세퍼레이션이, 여기가 이제 X축이 number of features고요. 여기가 F1 메저입니다. 최적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모든 변수를 사용했을 때 뭐 인포메이션 게인은 약간 뭐 퍼포먼스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모든 피처들을 사용한 것보다 인포메이션 게인을 통해서 변수 선택을 했을 때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리콜 프리시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를 특별히 슬라이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문 저자들의 자기들의 방법론에 굉장히 이제 치우쳐져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삼아서 페이지들 한 번씩 보십시오. 이 페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물, 네 번째 결과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결과물까지도요. 해당하는 논문을 직접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수 선택 중에서 필터에 해당하는 방식, 특정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분류 변별력을 높이는 정보량이 많은 텀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10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 강의를, 이 꼭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